대놓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잘생긴 배우. 대놓고 불타오르는 배우라기보다는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배우 박정민.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게 된 것 같아. 그런 댓글 보다가 오빠 상처받은 적 있어? 있지. 어떤 댓글이었는데? 좀 옛날이야. 그때 네이버 연애 기사에 댓글 달 수 있었을 때야. 고려대 이제 본 캠퍼스가 있고 지방 캠퍼스가 있어. 둘 다 좋은 학교야. 근데 본 캠퍼스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지.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나온 주제에 겁나 의시되네 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야. 질투네. 제가 알기로는 본 캠퍼스라는데요라고 내가 댓글 달았어. 아유 박정민 개 못생겼네 이런 거 아예 상처를 안 받아. 아이 그 100밖에 안 돼 보임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130이라던데요. 자는 거지. 나는 그런 것도 달았거든. 내 친구. 일반인 친구? 아니 내 이제 배우 같이. 친구. 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댓글이면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던데요. 말투가 똑같아서 이제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달아줄 수도 있을. 당연하지. 진짜? 당연하지. 출판사 무죄라고 해서 달리면 그게 나야. 오케이. 상처를 받은 댓글이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외모 공격이나 인성 비난을 떠올리겠지만 박정민님은 틀린 정보가 가장 상처였다고 하죠. 이 유형에게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전제 위에서 판단이 쌓이는 상황 자체를 불안해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에 예민하고 틀린 정보가 그대로 흘러가는 걸 보기 힘들어해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안전하다는 감각에 가까워요. 마치 관찰자가 감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는 태도처럼 보이죠. 책을 언제부터 읽게 됐는지. 제가 그전까지는 정말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별로 어. 없어요. 근데 그때 조현철 배우가 김영하 작가라는 사람을 저한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김영하 작가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사서 읽었는데 재밌다 이거 해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소설책을 섭렵을 이제 한 거죠.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김영하 작가님 소설 중에 가장 재밌게 봤었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껴요. 진짜로. 그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상황의 아이러니한 거죠. 이 소설책에 나오는 단편 소설이 다 그런 식. 취향을 처음 발견하는. 그렇죠. 제가 심지어 이 소설 너무 좋아해서 연기과 다닐 때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길거리에서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이러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막 길 가면서도 퇴근하면서도 막 읽으면서 가고 그랬었어요. 책 한 권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흥미는 개별 작품에서 멈추지 않아요. 작가 전체, 세계관 전체, 반복되는 아이러니와 정서의 패턴까지 확장되죠. 김영하의 한 작품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나온 소설을 전부 섭렵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완결된 이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의 흥미가 생기면 그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파고들어요. 어떤 대상에 빠질 때는 너무 좋아서 놓지 못하겠다에 가깝기보다는 이게 뭔지, 왜 좋은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고 싶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걸 그냥 느끼고 끝내지 않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모으고 정리하고 결국에는 이건 이런 이유로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죠. 그래서 이 유형의 꽂힘은 순간적 열정이나 설렘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오랫동안 마음속에 저장되는 하나의 지식체계로 남기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박정민 배우가 해나갈 다음 작품들이 궁금해지는. 저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제가 만약에 다음 작품을 하게 된다면 어떤 영화를 만나서 어떤 현장을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뭔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요 생각들을 하는 요 시기를 지나서 내가 거기서 과연 어떤 태도로 영화를 찍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내가 1년 쉰다고 말해버려서 그러니까요. 당장 실험을 못해.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번 이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생각해봐야죠. 이제 어떻게 내가 할지 궁금해요. 박정민님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바라보기보다 관찰자가 실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궁금해요. 이 말은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두는 태도에 가까워요. 다음 작품에서의 태도, 새로운 선택, 자신의 반응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도 감정 탐색보다는 분석에 가까운 언어로 나와요.
정민 씨가 되게 다정한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독립적인 사람이고 맞아요. 또 네. 개인적인 사람이고 맞아요.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개인적인 사람이라서 누구를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챙기고 이런 모습을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절대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난 떠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제가. 진짜. 네, 왜냐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누가 나 챙겨주면 불편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알아서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제가 네. 알아서 하니까 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유형은 사람을 싫어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단순하게 에너지 아끼려고 거리 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유형에게 관계는 감정보다 책임과 신뢰가 따라오는 구조로 느껴져요. 남의 친절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걸 내가 돌려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방식이에요. 이 유형의 기본 기질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쪽이고 여기에 날개의 특징이 더해지면 관계가 만들어낼 의무와 위험까지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고마움보다 책임감이 먼저 올라오고 경계를 세우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까워요. 출판사 무죄 어떻게 차리게 됐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차리게 됐습니다. 네. 어떠한 계획과 비전 없이 음. 책과 밤낮이 생기고 책과 밤낮이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갈 때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밤에 출판사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청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출판업 하고 싶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목 없음. 무죄. 그렇게 해놓고 또 한 1년 놀았어요. 이거 진짜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박소영 작가랑 출판사 얘기하다가 자기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형은 에너지를 바로 투입하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전력을 쓰지 않는 것도 특징이에요. 먼저 구조를 이해하고 어디까지가 필요한 투입인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납득이 끝나는 순간 굉장히 깊게 몰입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루기라기보다는 에너지 관리에 가까워요. 한정된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유형이죠. 최근에 뭐 SNS에서 박정민의 어떤 대본이 그것은 갑자기 돌고 있는데 사실 그거 넥스텍터 할 때 전시했었을 알죠. 때 알죠, 알죠. 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6년 전에 맞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됐었던 그런 건데 맞아요. 요즘 들어서 이게 확 돌고 있는 이게 뭘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고민중독 노래 부르는 거보다 제가 막 문자를 보내기도 네. 했었고 고민중독 노래 부를 때도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일인가 싶게 부르잖아요. 박정민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그게 싫어요, 전. 네? 그게 싫어요. 뭐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해야 하는가? 아니요, 사람들이 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요. 네? 그 정도 열심히는 네. 다 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정도 지금 뭐 포지셔닝의 배우가 여기까지 아무나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엄청 다 노력해서 온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예전에 출판사도 것도 막 비밀로 하고 이랬던 게 그랬었죠. 네. 부산해 보일까 봐 그런 거예요. 이 유형은 노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에게 노력은 자원이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밖에 드러내는 순간 평가가 붙고 기대가 생기고 통제할 수 없는 시선이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날개의 특성이 더해지면 이 부담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위험한 단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력 중인 상태는 최대한 숨기고 이미 하고 있는 일도 굳이 말하지 않아요. 이 유형은 과정 보여주기보다 완성된 결과로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보통은 다 불안해 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 요소인데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큰 감정을 느끼느냐가 이제 삶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의 척도일 텐데 이 불안함이 어디에서 발현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직업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이 들어가요. 그리고 배우는 보통 그 작업물의 최전방에 서 있는 네.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불안인 것 같아요. 최전방에 서 있다는 네,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인성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좋은 최전방 공격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항상 그걸 싸우거든요. 그런 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계속 검열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배우를 관두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뭐 이런 말 자주 하는 것도 꼴불견이고 해서 그냥 감추고 사는데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매력적인 사람이 다 좋은 배우가 될 수는 없는데 맞아. 좋은 배우는 웬만하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자, 근데 그 몇 면이 다 살펴보자고요. 저 사람이 옛날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난 그건 또 아니라고 봐. 쌓아온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 어떤 성과에서 성과를 조금씩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이제 그 관객들한테. 처음엔 낯선 사람이니까 별로 매력을 못 느끼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자기 매력들을 보여주고 자기 인생을 보여주니까 이제 관객들도 친숙해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매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없다. 이 유형은 불안을 그대로 느끼기보다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다뤄요. 왜 불안한지,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조로 이해해야 마음이 놓여요. 마치 관찰자가 데이터를 분석하듯 본인 감정을 분석하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매력 있다 같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부터 세워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죠. 매력과 실력은 같은 건지, 조건이 다른데 같은 평가를 해도 되는지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요. 감정적인 설득보다 정리된 사고가 먼저예요. 사실 배우님이라는 호칭이 네. 저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말을 지어낸 느낌이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배우님이라는 말은 아직도 약간 들을 때마다 약간 뭔가 그냥 제 안에서는 뭔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배우님은 감독님 이런 건 괜찮은데 감독님. 네. 배우님 그건 좀 이상한데.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한 10년 이러고 그러니까 배우님 이러면? 이제 익숙은 해졌는데 네. 아직도 약간 괴리감 같은 게 있어요. 정서적인 괴리감 네. 같은 게. 그래서 아직도 좀 불편하고. 갑자기 대뜸 영화 배우가 와가지고 나 출판사 할 거야 하고 와서 막 영화 배우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프로젝트를 막 하니까 약간 불공정인 같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 막 손수 나서서 뭔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네. 그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삶, 좋은 인간이라는 거는 늘 일정 정도 죄책감과 함께 네. 사는 거군요. 네.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나를 거기에 함몰되면 이제 내 자신이 너무 괴롭겠지만 네네. 죄책감이라는 걸 못 그러니까 그 감정에 둔한 사람이 네. 위험하다. 뭐 소시오패스가 네네네네네. 그게 저는 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죄책감은요. 흔히 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이불 덮었을 때 이불 킥한다 네. 그런 창피함, 부끄러움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른가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 이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냥 아주 사소한 피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네, 내가 감정적인 상처라든지 네,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말 한마디 혹은 나의 행동 하나가 저 사람의 밤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면 진짜 무서워해요. 배우가 출판사를 운영하는 게 혹시 불공정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이야기. 이 장면은 이 유형의 사고방식을 아주 잘 보여줘요. 자신의 위치가 누군가에게 특혜처럼 작용하지는 않는지 혹은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해요. 이들에게 안전한 위치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도 종종 보여요. 지금까지 본 모습들을 보면 박정민님은 애니어그램 5번으로 보여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관찰자의 시선으로 충분히 이해하려는 사람이죠. 5번은 8번처럼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4번처럼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타입도 아니고 2번처럼 사람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타입도 아니에요. 5번은 먼저 생각하고 구조를 만들고 납득이 끝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반엔 게을러 보이고 차가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깊고 오래 갑니다. 박정민님은 5번의 6번 날개. 여기에 더해 박정민님에게는 5번 중에서도 안전감각과 책임의식이 강하게 붙어 있어요.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불안,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 죄책감과 책임의 언어. 이건 5번의 분석력 위에 6번 날개의 리스크 감각과 신중함이 얹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갑게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안전을 고려하며 세상을 해석하는 관찰자. 5번의 6번 날개에 더 가까워 보여요.
애니어그램 5번의 핵심 성향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 박정민님은 감정보다 사색으로 속도보다 깊이로 움직이는 타입 같아요. 앞으로의 박정민님은 어떤 일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준비하시고 보여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